정신 바짝 못 차리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세상 그냥 봐주는 게 있습니까? 전부가 다 경쟁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2개 회사 없으면 여러분 한국에 그 높은 저런 빌딩들 엘리베이터 오르고 내리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동영상 하나 올린 겁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하게 이런 깎아오른 지역에 난코스에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제임스 온 박사가 일론 머스크의 절대 반대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술 중국이 이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이게 중국 차입니다. 테슬라 차가 아니고 중국 차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런 난코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기술력에 상당히 여러분들 인정을 한 겁니다.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수준인 겁니다.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수준.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난코스를 통과하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올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차 하면서 옆에 사람은 그냥 쉬는 겁니다. 테슬라가 아니고 이 영상은 중국에서 열린 제2회 중국 진흥형 운전대 원저우 구간 경기에서 촬영됐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빽빽한 숲풀 사이로 끝없는 S자급 급커브와 가파른 경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블라인드 코너, 좁은 도로폭을 가진 극한의 산악지형입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 참가 차량은 중국 체리 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성투 스텔라 모델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정도 지금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렸기 때문에 이게 테슬라라고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제임스 온 박사도 테슬라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가 아니고 중국 회사인 겁니다. 삶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경쟁 과정인 거죠. 경쟁에 도태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하려면은 택시 면허권 전부 다 사라. 그래서 한 5년 7년 개기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다 모든 게임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나라 전체가 조작과 거짓과 사기가 승행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여러분 정직함을 되찾지 않으면은 그냥 중국에 속국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우리 한국인이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은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경쟁에 지면 다 먹히는 거니까.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자, 여러분 오늘 그 정도로 하고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변화를 잘 읽고 각자가 이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를 잘 해야 살겠죠. 자, 오늘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생야단들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 마이클 세일러가 아주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간 한 단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했네요. 결국은 AI 분야의 대형 IPO 상장에 엄청난 자본이 몰려가면서 투자자들이 대형 AI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것 가운데 팔 수 있는 것,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2026년 현재 인공지능 및 하이퍼스케일 산업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자본 대이동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사, 엔트로픽사,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며 역사상 가장 활발한 IPO 및 주식 발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AI 유망 기업에 투자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자산, 사모대출 등을 과감히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ETF 등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단기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자본 순환과 AI 거래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전체 금융시장이 거대한 대형 AI 기업의 상장을 향한 자본 재배치 작업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자본 수요가 많아진 겁니다. 갖고 있는 걸 다 파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냥 비트코인도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입은 겁니다. 구글은 8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왔고 엔트로픽도 800억 달러, 불과 몇 주 만에 400개 기업이 AI 분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4일 동안 현금화하기 쉬운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40억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왜 이렇게 내려가냐, 열받으신 분들은 좀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IPO가 마감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지금은 1조 2345억 달러라는 역사상 전례가 없던 엄청난 규모의 IPO 상장과 주식 발행이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그 어떤 부분도 이 같은 대규모 자본 이동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돈 되는 걸 전부 다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중국 돈 되는 거를 전부 다 파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제임스 콜이라는 분이 현물 비트코인 ETF는 사상 최대 규모인 13일 거래 동안 44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운용자산 총규모가 24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반도체 섹터 ETF인 SMH도 4% 정도가 하락했고 SMH 지수는 9.75% 떨어졌습니다. SMH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다 파는 거죠, 이게. 현금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금까지 전부 매도세가 나왔고 채권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분산할 곳은 없습니다. AI 설비 투자의 가격 재조정으로 인해 모든 자산군에 동시에 부채를 청산하는 동기화된 디레버리징이 강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3거래일 연속 44억 달러라는 역대급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건 전부 다 팔아가 여러분들 현금 확보해 가지고 AI 관련 여러분들 IPO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거대 자본들이 AI 칩과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존의 돈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을 모두 다 강제로 팔아치우면서 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뭐 다 파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여기에 조 콘소시어이라는 분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19조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AI 시장 규모가 창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트코인 규모의 13배 이르고 지구상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2000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상장 IPO 사이클 자금 조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자산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 가운데 열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중간 과정을 보지 말고 자기가 처음에 투자할 때 10년 정도의 그런 결승점을 가지고 투자했으니까 결승점을 볼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에 결승점. 그리고 지금 오르지 못한 부분들은 또 내년도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스토아적 투자자. 예.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토아적 철학 투자자. 자, 이 보시죠. 스테판 박사께서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지미 스닉레스란 사람이 올린 글을 보고 변동성 자체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 같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살아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도로 크게 움직이는 대부분의 자산들은 결국 허지부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폭락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 점이 비트코인을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 회복력이라고 그렇게 하죠. 회복력.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테판 박사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지적합니다. 비트코인은 스토아 철학적 위험 감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했는데 이것은 흔치 않은 조합입니다. 시간이 가면 변동성이 몇 법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탄생일수가 길어질수록 변동성이 반비례에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됨에 따라 이제는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에게 더욱 적합해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적 위험 감수자. 매우 큰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 스릴 추구가 목적이 아님. 손실을 차분하게 받아들임. 감정적인 편안함보다도 기대값에 집중함. 오랜 불확실성의 길간을 견뎌낼 수 있음. 이러한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비범한 성과를 거둔 많은 탐험가, 창립자, 과학자, 투자자들이 이런 패턴에 부합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하실 때는 어차피 여유자금을 투자하신 거 맞죠? 너무 많이 안 하셨죠? 예. 너무 많이 하셨더라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스토아 학파적 위험 감수자로. 그죠? 스토아적 투자자. 스토익 인베스트라는 표현을 쓰네요. 스토아적 투자자의 핵심 특성. 가격은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스토아 철학자에 가까워질 수 있는 스토아적 투자자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은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토아적 투자자는 자산 가격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손실이 발생할 때 슬퍼하기보다도 그 상황이 자신이 처음에 세운 투자 값을 바꿀 만한 사건인지를 이성적으로 검토합니다. 스토아적 투자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좀 더 사고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감정적 편안함보다 기대값, 결승점을 생각하라는 결승점을. 대부분의 투자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격이 오를 때 추격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진렵합니다. 반면에 스토아 투자자는 감정적 위안을 과감히 포기합니다. 철저히 수학적 기대값과 장기적 가치에만 기반합니다. 돈이 있으면 지금 좀 사면 좋죠.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시의적절한 주제이기 때문에 스토아적 투자자를 다루는 겁니다. 내일 당장 부자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미정님처럼 내일 당장 부자 될 거 아니죠. 그럼 내일 부자 되거나 내년에 부자 될 것도 아니면 뭐 그렇게 열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0년 이후에 부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이들은 내일 당장 부자가 되는 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시스템과 자산의 본질이 견고하다면 수개월 혹은 수년간 이어지는 지루한 하락장이나 횡보장을 그냥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가지는 것은 결국 시간은 내 편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공부를. 그죠? 예. 스토아적 철학 투자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가격이 움직이든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만 고민합니다. 예. 그죠? 예. 10년 정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이런 비트코인 투자한 거 아닙니까? MSTR.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돈 있으면 좀 더 투자하면 좋고. 예. 여러분 그냥 위안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강의에서 이런 비트코인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토아 투자자 2. 예. 시간은 자기 편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시간은 비트코인 편이라는 걸 믿냐고요. 믿으면 된 겁니다. 믿으면은 모든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은 10년 전에 비해서 3.26% 내렸습니다. 은은 여러분들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8.18% 내렸습니다. 액면 가격이. 플래티늄 백금은 6.23% 내렸습니다. 로디움은 1.71% 내렸습니다. 강남 여러분 아파트 가격은 여러분들 10년 후에 여러분들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 기준에서 엄청나게 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위안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진실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팔라디움을 1온스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50온스 사는 겁니다. 모든 실물자산 가격은 비트코인 관점에 전부 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전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비트코인 한 개로 팔라디움 1온스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50온스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가격이 그만큼 팔라디움의 가격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내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10년 전에 금 0.4온스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14온스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은은 10년 전에 27온스를 살 수 있는 것 비트코인 하나로 지금은 885온스를 살 수 있는 겁니다. 팔라디움은 10년 전에 1온스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50온스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실물자산 비트코인 관점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윤리적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15자리 정밀도를 자랑하는 과학적 화폐 기술의 프로토콜 표준입니다. 이것은 미터와 킬로그램의 표준 정의에 사용되는 최고의 측정값보다 더 정확합니다. 딴 이야기 할 거 없다는 겁니다. 일단 정직합니다. 윤리적인 겁니다. 그럼 살아남습니다. 닐 앤던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비트코인의 4%를 사서 2026년에 비트코인을 파괴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을 실패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그 정도로 견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STRC 배당금이 6개월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도 뭐 제 생각은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으쌰으쌰하는 거지. 이게 스테판 박사가 찰스왑이라는 그런 미국의 대형 증권 회사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이 채굴지표, 연간 공급량 증가율이 0.8%로 미미하고 계속 감소 중이고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여러분들 의의가 없어가지고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여러분 결정하는 거죠. 공급, 채굴 원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죠?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채굴 비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장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수요 측면의 힘이 크죠. 채택률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멱법칙 모델은 네트워크에 대한 수용과 메트칼프의 법칙에 뿌리를 둔 수요 측면의 모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메트칼프 법칙에 여러분들 적용을 받고 사용자 수는 탄생 일수의 3배에 비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의 탄생 일수의 6승에 비례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채굴 비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채굴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한 겁니다. 장기적인 가치 평가는 수용, 디맨드입니다. 수요의 자산 배분, 네트워크 효과, 화폐적 수요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논란이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화폐적 수요가 AI 분야로 많이 쏠리니까 파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가장 비대칭적 자산에 속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토아적 투자자 개념도 나온 겁니다. 연구 콜 옵션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금은 사재기를 하면 되는데 비트코인은 왜 사재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금 사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 안 하지만 비트코인 사재기 한다고 여러분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임스 온 박사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아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을 사재는데 그거는 비난 안 하면서 MSTR이나 스트라이버 같은 그런 비트코인 재무회사가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것을 왜 비난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제임스 온 박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비판론자들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자산 축적을 비난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여러분 전체를 다 모아봐야 전체 공급량의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독점이나 이런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나 신탁회사들은 금을 사 모읍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비난 안 하죠?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은 왜 비난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데 왜 MSTR 같은 회사를 비난하는 거죠?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제안했음에도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무한 발행이 가능한 법정화폐 시스템에 완벽한 희소성을 가진 자산에 느끼는 두려움을 방종합니다. 비트코인이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들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100% 확신을 못하겠지만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정화폐 자체가 여러분들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망한다는 이야기는 법정화폐를 찍어야 세상이 돌아가니까 법정화폐를 찍으면 모든 자산 가격이 여러분들 영향을 받고 법정화폐를 반드시 우리는 숏치고 비트코인을 롱을 치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과 좀 다르지만
찬찬하게 이런 부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 MSTR을 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건 환영받을 만한 일인 거죠. 그걸 비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걸 비난한다면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것도 비난해야 되는 거죠. 중앙은행들이 정치적 목적과 불투명한 공시를 통해 금을 창고에 쌓아둘 때는 아무도 금의 자산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데 이걸 국가다운 행동이라고 다 칭송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MSTR에 비트코인을 사서 디지털 금이니까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것이 왜 비난받아야 되냐 이야기죠. 예. 이런 MSTR을 비판하는 비판의 비대칭성은 비트코인의 약점 때문이 아니고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완벽한 희소자산에 대해 기득권 정치 금융 시스템이 느끼는 두려움과 편견을 보여줍니다. 이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MSTR에 투자하는 분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100% 성공할 거다, 그렇게는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없는데 99%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임스 온 박사 이야기를 즐겨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 옳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올바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거든요. 경제든 정치든 간에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예? 중앙은행이 여러분들 금을 사모으는 것은 박수치고 MSTR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사모은 것은 이런 박수를 안 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죠? 사재기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의 천재성.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 분이 지금 SMH를 사도 됩니까? 내가 말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비싼 자산을 왜 사냐 지금 말이죠. 지금보다 여러분들 한두 달 전에 사면 사라고 이렇게 했겠죠. 요즘에 뭐 반도체 섹터 ETF 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또 조정이 오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AI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여러분들 팔고 야단이 났는데 제임스 온 박사가 어김없이 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희소하고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자산을 2026년 최저점에서 역대급 규모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팔아버린 겁니다. 완벽하게 포무선을 그리며 지금 폭등하고 있는 AI 주식을 사기 위해서. 못 오른 자산을 팔아서 꼭대기 있는 자산을 사는 것이 그게 최적화된 포트폴 리밸런싱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AI 주식은 이런 반도체 주식은 지금 거의 정점인 것 같고 비트코인은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는데 비트코인을 팔아서 여러분들 반도체를 사겠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기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임스 온 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관 투자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루하게 행보하거나 떨어지고 저점 자산이고 엔비디아 같은 AI 주식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폭등 고점 자산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저 폭등한 열차에 타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겠다 이렇게 해서 막 파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실수를 더 자주 저지르는 이유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남들을 다 돈을 버는 AI 주식은 갖고 있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비트코인만 쥐고 있으면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고객 자금이 이탈하게 됩니다. 대세를 추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돈이 있으면 저점 자산을 사야 되는 거죠. 지금 돈이 있으면은 진정한 의미의 리밸런싱은 투자의 기본 원칙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실천하기 위한 안정장치인데 많이 오른 자산을 일부 수익 실현하고 덜 오르고 저평가된 자산을 추가 매입하는 것이 리밸런싱인데 지금은 싼 자산을 팔아서 비싼 자산을 파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소신을 갖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죠.
예, 오늘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빅픽초님이 한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처럼 가격이 빠질 때 흔들리는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 선호도입니다. 타임 플래퍼넌스입니다. 투자자 마이클 알프레드는 다음에 비트코인의 신고가가 오면은 모두가 이 순간을 누가 의심했는지를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시간 선호도의 싸움인 겁니다. 여윳돈이 있으면 지금은 사기가 진짜 좋은 시간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타임 플래퍼넌스 문제거든요. 비트코인 투자를 여러분 하실 때 맨 처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최소 10년 투자한다 그건 거죠. 그게 타임 플래퍼넌스인 겁니다. 굉장히 로우 타임 플래퍼넌스인 겁니다. 비트코인을 일단 여러분들 투자하고 비트코인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로우 타임 플래퍼넌스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10년 20년 30년 확장돼 가는 겁니다. 오늘 내일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앞날을 볼 때도 10년 20년 30년을 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공병호 박사님, 그럼 반도체 주가는 고점입니까? 아니 내가 알 수가 없죠. 고점인 저점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지금 살 수 있는 게 상대 가격으로 보면은 저점 자산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고점 자산을 사냐 이야기죠. 반도체 주가가 고점인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야기죠.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지 SK하이닉스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이야기인 겁니다. 타이밍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폭락된 주식을 팔아가지고 여러분들 한참 오르는 주식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로우 타임 플래퍼런스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게 되면은 MSDR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 사람은 그냥 로우 타임 플래퍼런스입니다. 시간의 길이가 엄청나게 긴 겁니다. 시간의 길이가.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지금은 진짜 절호의 기회인 거죠. 타임 플래퍼런스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투자 시장에서의 로우 타임 플래퍼런스. 낮은 시간 선호도를 가진 투자자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과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결성점 10년 후에 이런 결성점에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다.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치? 예. 비트코인은 특히 여러분들 로우 타임 플래퍼런스가 강한 자산인 거죠. 예.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예. 시장의 강기와 공포 속에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이고 로우 타임 프레퍼런스가 고점 매입과 저점 매각이라는 역설적인 실수를 막아주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메가 트렌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오늘 대미니까 여러분 자세히 짧게 하는 방송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이름 소개하는 맥도나 여러분 이분은 기술주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긴 글을 올린 겁니다. 긴 글을 여러분들 올렸기 때문에 이 긴 글이 여러분들 다 평범한 글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오늘 맥도나라는 분이 기술주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 또 기술주 관련된 컨퍼런스나 이런 데도 많이 나가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뭐겠습니까? 투자자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가 뭔고 하니까 현금 가치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현금 가치가.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돈을 막 찍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돈을. 그게 큰 메가 트렌드의 1번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인 겁니다. 지금. 특히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첫째 메가 트렌드가 전 세계가 돈을 더 많이 빨리 찍어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달러화에도 적용되고 엔화도 적용되고 위안화도 적용되겠지만 원화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원화는. 그러니까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여러분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통화량 증가는 여러분 더 많아질 거고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메가 트렌드인 겁니다.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뭔가 하니까 AI가 이렇든 어렇든 AI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누구죠? 파이낸스 그룹의 창업자인 CJ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이 망할 거다 이야기죠. 닷컴 때처럼. 그러니까 IPO 들어갈 때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많이 망하고 몇 개 기업들이 살아남겠죠. 지금 뭐 SNS에서는 메타 그다음에 하이엔드 컨슈머 그런 전자제품에서는 애플 그다음에 서치에서는 구글 이렇게 살아남았던 것처럼 많이 정리가 되고 AI가 생산성 폭발을 가져와 가지고 재화나 제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넉넉해지는 풍족해지는 시대가 되겠죠. 그 제품 가격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궁극적인 키워드는 어반던스 풍족함의 시대를 열 거라는 거죠. 여러분 메가 트렌드 1이 뭡니까? 통화를 엄청나게 찍는 시대가 될 거다. 메가 트렌드 2가 뭡니까? AI가 가져오는 풍족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희소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희소자산. 하드 컬런시. 복제할 수 없는 것. 찍어낼 수 없는 것. 그치? 궁극적으로 AI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희소자산이 돈을 벌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가설을 너무나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맥도나 씨가 여러분들 이 표시한 이 논문, 이 논문을 여러분들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실 때 원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한 10여 페이지 되는 여러분들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8가지로 정리되는데 결론이 뭔가 아니 메가 트렌드 1 돈 찍어내기, 메가 트렌드 2 AI 폭발적 발전과 풍족의 시대 등장, 결론 희소자산의 보유, 그걸로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그냥 그대로 정리가 되니까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강의를 보시거나 정보를 대하시게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